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굴에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호랑이 굴도 아니고 여우굴이 웬 말이냐고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고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하늘 품은 여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우라고 말하는 것조차 여우라는 동물에게 미안해질 지경이지만요. 그 어떤 동물보다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에게 휘둘렸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며 나고 자란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저희 부모님은 항시 인생은 결국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강조하신 분들이셔요.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매사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일을 겪기 전까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큰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도 그저 순탄하기만 한 연애였어요. 남편은 절 많이 아껴줬고 위해줬고 한 번도 남편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남편의 사랑을 의심해 볼 만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 역시 너무나 다정한 시누이와 시누이만큼이나 다정하고 살가운 어머님을 만나 그저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말씀뿐이었어요. 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바보같이. 그날은 조용하기만 하던 아파트가 유난히 시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한 집이 이사를 나가거나 들어오면 사다리차 소음 때문에 항상 시끄럽곤 했는데요. 그날은 사다리차 소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었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않는 저였지만 학습지를 풀고 있던 저희 아들도 창문을 내다볼 만큼 큰 소리가 났던 터라 슬쩍 문을 열고 나가보았어요. 복도엔 저와 엇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온몸에 실루엣이 드러날 만큼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채 이삿짐 사장님과 싸우고 있었어요. 미리 견적 다 받아놓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됐어, 나 이사 안 해. 물러요. 아,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뭘 물러요? 짐 다 들여놨구만. 아, 사다리차 30만 원 추가해서 입금하세요. 한참이나 실랑이를 하던 여자는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와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그런 순간에 옆집 사람과 눈을 마주쳤는데도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눈이 휘어져라 환하게 웃고 있었네요. 아무튼 그 여자는 사장님과 한참 동안이나 큰 소리로 싸움을 벌이더니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 그제야 한숨을 넣어 20만 원의 합의를 보고 끝내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 남편에게 스몰 토크 겸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남편은 즐겁을 하며 그런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남편은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라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거든요. 아마 집에만 있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여자랑 친해질까봐 걱정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또 별일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가져갈 짐이 많다고 1층에 내려와 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종 시장에서 장을 한 바가지씩 봐오는 터라 또 시장 물건인가 싶어서 얼른 부랴부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죠. 그리고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가 띵 도착하는 순간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옆집 여자와
제 남편이 뭐가 재밌는지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껄껄 웃던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머쓱하게 웃음을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 이상한 눈치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우리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야시시한 눈웃음을 흘리고 문을 닫는 찰나의 순간을요. 뭐야? 뭐가? 옆집 여자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어? 저런 여자랑은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말라며. 그냥 나보고 어디 사냐길래 809호 산다니까. 그 집 아들이냐고 농담을 하잖아. 그냥 장단 맞춰준 거지, 이웃끼리. 별로 재밌지도 않은 농담으로 엘리베이터가 떠나가라 웃었다고 싶은 생각에 저는 찜찜해졌지만 장사를 워낙 오래 해서 남에게 장단을 잘 맞춰주는 남편에 직업병 일연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쓰레기 하나 버려달라는 것도 여러 차례 요구해야 겨우 한번 들어줄까 말까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진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도 쌓아놓지 않고 조금만 생겨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양반이 철들었나 싶어서 흐뭇하게 냅두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무심결에 부엌 창문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분리수거장에서 남편이 옆집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는 거냐고 따지려는 찰나에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바람에 남편에게 따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분리수거를 하러 갈 때면 쓰레기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남편과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신기하게도 저와 같이 내려가면 옆집 여자는 콧배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며 남편을 따라다니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관뒀는데 자기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따라오지 말라는 제가 따라가고 그 여자는 안 보이니 남편이 쓰레기 버리는 일에 흥미를 잃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마친 아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주는 날이었어요. 아들을 도장에 들여보내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아들의 친구인 서한의 엄마가 저를 슬쩍 붙잡더라고요. 저기, 혹시 지금 바빠? 조심스러워 보이는 말투에 뭔가 할 말이 있나 싶어 저는 서와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서와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더군요. 자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말하는 건데 재민 아빠 말이야. 어떤 여자랑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아니 뭐 재민이 아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여자가 아주 그냥 재민 아빠를 쪼물딱쪼물딱 계속 만지면서. 서와 엄마는 제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진까지 찍어 왔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의 팔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옆집 여자가 맞았습니다. 저는 서와 엄마한테 그 사진을 받아들고 당장 집으로 왔죠. 어쩐 일인지 남편은 아직 가게가 끝날 시간이 아닌데 집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흥분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야? 아니 뭔데? 좀 알아듣게 얘기해. 내가 그동안 당신 분리수거 하러 갈 때마다 옆집 여자 만나서 히히덕거리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참았어. 그냥 옆집 사람이랑 좋게 지내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그냥 넘겼어. 근데 애 학원 근처인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애 친구 엄마 아빠 뻔히 드나드는 카페인 거 알면서
어떻게 그 카페에서 버젓이 다른 여자를 만나?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남편은 대체 무슨 소리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저는 서와 엄마에게 받은 사진을 당당하게 보여줬어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따지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꼬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너 뭐 내 뒷조사하냐? 나도 초상권이 있어. 이거 누가 찍어다 준 거야? 남의 사진 이렇게 함부로 찍어도 되는 거야? 재민이 친구 엄마가 보고 놀래서 찍었댄다. 오죽하면 이걸 찍어서 날 보여줬겠어. 솔직히 말해봐. 이거 처음 아니지? 계속 밖에서 옆집 여자 만나고 다닌 거지? 참나. 하루 종일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주면 뭐해? 맨날 집구석에만 있어서 바깥 일 이해도 못하고 나를 들들 볶기만 하지. 카페에서 옆집 여자 만나는 게 바깥 일이야? 밖에서 옆집 여자를 만나야 당신이 돈을 버는 거냐고. 찔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 당신이 이거 바람 피는 거야. 알아? 아,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그냥 우연히, 진짜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한 것뿐이야. 아, 옆집 사는 이웃끼리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남자랑 여자랑 붙어있으면 다 바람이야? 하여튼 아줌마들이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이상한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해가지고. 괜히 찔리니까 자꾸 집구석거리면서 폄하하지 마. 내가 집에서 종일 살림하고 애 보고 당신 보살피니까 당신이 늘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데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집에서 살림하는 나 무시하는 척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당신 바람 펴? 아예 안 핀다고. 안 펴. 남편은 이미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우기는 것도 한계를 느꼈는지 냅다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 기운이 쭉 빠지고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이 가정을 유지했나 현타가 왔어요. 한 템포 숨을 돌리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걸 친정 엄마한텐 차마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도 말하기에도 남사스럽고 결국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나 어떡해요. 올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올케 울어? 재민 아빠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시누이는 울먹이는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사실 시누이는 흔히 요즘 말하는 비혼주의자인데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남편이 우리 누나가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으니 너무 개의치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의와는 다르게 시누이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농담처럼 남편과 제가 싸우면 시누이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테고 피보다 진한 건 없다는 걸 알지만 형제 자매가 없는 제겐 그런 시누이의 말이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어요. 시누이를 보자마자 울먹이던 저는 아이처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시누이의 토닥임을 받으며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걔 정말 미쳤다니? 바람을 피려면 어디 저 구석탱이 가서 필 것이지. 재민이 다니는 학원 근처? 미쳐 정말. 자기 말로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얘기한 것뿐이라는데 차라리 밖에서 한번 우연히 만난 거면 그냥 눈 딱 감고 믿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마주친 것도 수상하고 언니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서와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누이가 슬쩍 제 핸드폰을 가져가 사진을 이리저리 확대해 보더라고요. 어? 뭐야? 네? 아니,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을 좀 닮은 것 같아서.
언니 아는 사람이요? 그이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아시는데요? 아니야. 착각한 것 같아. 너무 확대해서 찍은 거라 흐려서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신우이는 핸드폰을 끄고는 지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오늘 당한 일은 시작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요. 한동안 저희 집은 시베리아 한복판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잘해줄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남편 역시 제 오해를 풀어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를 재워줄 때 아이가 저에게 아빠와 싸웠냐고 물어보더군요. 남편이랑 싸운 게 처음은 아니지만 아이 앞에서 이렇게 티가 났던 적은 처음이라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하지만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자존심 싸움 아닌 싸움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퇴근을 하더라고요. 아이, 자기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난 그냥 정말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했던 건데 자기가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니까 나도 욱하는 바람에 그랬어. 내가 아무리 화났어도 자기 화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야 했는데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옆집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그냥 그 여자가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해서 웃어 넘겼던 거야. 아무튼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그만했어야 했는데 괜히 자기랑 싸운 것 같아서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줘. 거의 한 달 만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이번 한 번뿐이라며 결국 화해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랜만이에요. 이사하고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웃간에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늦었지만 이사떡이에요. 이웃 여자가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얼떨떨해하는 제 너머에 저희 집을 하도 기웃거리길래 손님을 계속 집 밖에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 우선 들어오라고 했죠. 이웃 여자는 저희 집을 당당하게 둘러보고는 마치 온 적이 있는 사람 마냥 자연스레 저희 집 식탁 의자에 자리 잡더군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있으면 시루떡이랑 같이 먹기 참 맛있겠죠? 이웃 여자는 저희 집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캡슐 커피 머신을 쓰다듬으면서 노골적으로 커피를 달라는 말을 하길래 그냥 한 잔 내려줬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시루떡을 제가 준 커피에다 반이나 넘게 혼자 먹더라고요. 어머, 가족 사진이 너무 보기 좋아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도 애는 둘을 낳아야 할 텐데. 네, 애가 8살이라 이제 둘째 가지면 터울이 너무 날 것 같아서 안 가지려고요. 그러는 편하게 서영이라고 불러요. 내 이름. 네. 서영 씨는 그럼 아이가 있으신가요? 이사할 땐 못 본 것 같은데. 어머, 전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자긴 혼자 살면서 남의 집에는 애가 둘은 있어야 되네 만회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이웃 여자의 모습들이 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살아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제가 잘할게요. 네? 뭐 이웃끼리 잘 지내면 좋죠. 그쵸?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어. 저도 참 외향적인 성격에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는 편이지만 가뜩이나 내 남편과 썸씽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가 너무 치대니까 솔직히 좀 많이 불편했어요. 어찌저찌 커피 한 잔 먹이고 계속 눌러 앉아 있으려는 걸 애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에 겨우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웃 여자를 만나는 우연이 너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화해 신청을 한 뒤로 남편이 참 티가 나게 저에게 잘해주었는데, 예를 들면 가게 쉬는 날은 자기 쉬고 싶다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랑 드라이브를 하자며 교회 맛집까지 찾아 놓기도 하고요.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도 제가 맛집이라고 기다렸자 먹자고 하면 질색하던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워낙 좋아졌으니 핸드폰 어플로 미리 웨이팅을 해두면 된다면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맛집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종종 시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팔자에도 없는 주말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어느 날은 아들까지 데리고 경기도 근처에 있는 유명한 브런치 집에 갔었어요. 풍경도 좋고 음식도 그림처럼 예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 소란스럽게 저희 쪽 테이블에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웃 여자였습니다. 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애기도 같이 왔네. 안녕.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파티하러 왔어요. 근데 역시 이런 데는 가족끼리 와야 보기 좋네요. 저 친구들 막 보냈는데 혹시 같이 앉아도 되나요? 네? 예. 여기 앉으세요.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데 그 여자를 왜 앉으라고 합니까? 제가 황당해서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앉으랬다고 앉는 여자나 가족 식사하는데 옆집 여자를 냅다 앉으라는 놈이나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데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이웃 여자가 깔깔 웃을 때마다 다른 테이블에서 힐끔힐끔 저희 쪽을 쳐다봐서 너무 창피했어요. 조용히 밥 잘 먹고 있던 우리 아들도 이웃 여자가 소란스러우니까 덩달아 같이 부산스러워지더라고요. 조용히 밥 먹고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여자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날 브런치는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캠핑과 바베큐를 함께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놀이터도 크게 있어서 아들도 마음껏 뛰어놀고 기름칠 걱정 없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났죠. 그런데 또 이웃 여자가 등장한 겁니다. 모두가 가족 단위로 오는 이 캠핑 식당에 이 여자만 혼자서 덩그러니 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약을 못해서 가게 생겼으니 합석을 하면 안 되냐고 당당하게 물어보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면서 그러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구석으로 끌고 가 남편을 다그쳤어요. 우리 가족끼리 놀러 왔는데 저 여자를 왜 끼워줘? 예약을 안 해서 가게 생겼다잖아. 혼자 이런 데 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리고 다 같이 먹으면 재밌고 좋지 뭘 그래. 난 싫어. 놀려면 당신이나 혼자 저 여자랑 놀든가. 멀리까지 나왔는데 우리 좋게 가자. 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아들이 와서 배고프다고 얼른 고기를 먹자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더 이상 화도 못 내고 결국 그날은 이웃 여자와 함께 합석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챙기느라 아들 옆에 앉았는데 그 여자는 당연하게 남편 옆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4인석에서 제가 아들 옆에 앉으면 그 여자는 당연히 남편 옆에 앉아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니까 알 수 없는 찝찝함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여자의 촉인 걸까? 내가 너무 오바하는 건 아닐까? 즐거워야 할 주말에 남편과 이웃 여자를 두고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짜증나기만 했습니다. 뭐가 좋은지 실실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 저와 아들과 이웃 여자를 사이좋게 나눠주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왜 옆집 여자랑 굳이 같이 먹겠다고 해? 그리고 뭐가 좋아서 또 실실 웃는데? 아니 그럼 혼자 와서 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그냥 보내? 애초에 예약 필수인 데를 예약도 안 하고 혼자 온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을 왜 굳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당신 정말 이상하다. 아, 왜 서영 씨 관련된 일이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서영 씨? 그 여자 이름은 또 어떻게 아는데? 아니, 뭐 오다 가다 이웃이랑 통성명 정도는 할 수 있지. 당신이 대체 언제부터 이웃이랑 통성명을 하고 살았는데 재민이 유치원 아빠들이랑도 일절 연락 안 하는 인간이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거라고? 당신이 옆집 여자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이야? 아니잖아. 이미 나한테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잖아. 근데 또 왜 그 여자냐고. 진짜 밥 한 번 같이 먹은 걸로 너무 성질내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한 건 진짜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집구석에 들어와서 당신 한숨 푹푹 쉬고 그런 게 듣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려고 했어. 왜? 그게 아니라 서영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바람 펴놓고 지 혼자 양심에 찔리니까 나한테 잘해준 척 한 건 아니고? 뭐? 뭐라는 거야 정말? 이제 알겠다. 당신이 왜 연애할 때도 안 한 짓들을 한 건지. 자꾸 나보고 예민하다면서 가스라이팅 할 생각 하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상한 건 당신이니까. 평생 쓰레기 한번 안 버리러 갔던 사람이 쓰레기고 분리수거고 뻔질나게 드나들길래 철이 드나 있었는데 당신 거기서 옆집 여자 그래 그 서영 씨 만나서 희덕대고 있었던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고 있는 거면 나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카페에서 커피 마신 것도 그건 오해라고. 이미 얘기 다 끝난 거잖아. 얘기가 끝난지 아닌지는 앞으로 당신 하기에 달렸지. 잘해줘도 난리네. 당신은 그냥 날 몰아세우고 싶은 거잖아. 내가 당신을 그냥 이유 없이 몰아세우려는 건지 당신이 이유를 숨기고 있는 건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재민이 봐서라도 애 아빠면 아빠답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한테 그러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재민이한테 한 번만 더 아빠답지 못한 모습 보여주면 어머니랑 당신 누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할 거야. 내내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던 남편은 어머니와 누나라는 말에 멈칫했어요.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어머니랑 시누이거든요. 두 분이 철석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아마 마음대로 바람피고 다녔다간 자기가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겠죠. 시어머니한테 말한다는 말이 제법 효과가 있었던 건지 때마침 남편의 가게가 바빠지기도 해서 덕분에 한동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화낸 말에 빈도가 상했는지 남편은 더 이상 맛집을 찾아오거나 주말마다 외출을 하자는 제안을 안 하지만 적어도 전처럼 다정하게 굴지는 않아도 적어도 옆집 여자 때문에 신경 쓰이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어느 날 남편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나가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참기름이 떨어져서 집 근처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이었어요. 옆집 문이 열리고 남편이 그 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나오면서 뭐가 좋은지 해벌쭉 웃던 남편은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너무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에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뭐야? 나는 전구 갈아주러. 여기 전등이 나갔다고 해서. 드라마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아챈 여자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당해보니 드라마 속 그 장면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요, 너무 기가 막히면 소리 지를 힘도 없어집디다.
옆집에서 나오며 웃는 남편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처럼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조각상처럼 멈춘 저에게 다가오며 안절부절 못하며 되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나온 남편보다 그 뒤에 따라 나온 옆집 여자의 모습에 더욱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다 비치는 하얗고 얇은 슬립을 입은 채 방금 샤워를 한 것처럼 머리가 젖어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아파트 복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봐주고 또 봐준 제가 너무 등신 같아서요. 벽 하나를 두고 옆집에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놈 먹이겠다고 저녁상을 차리고 있던 제가 너무 바보천지 같아서요.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싸한 걸로 될 것이지 전등을 갈아주겠다는 그게 말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 집에 쏠랑 들어갈 거면서 아들 데려간다는 거짓말은 또 왜 했나요? 세상 어떤 아비가 자기 바람 피는데 아들을 팔아먹냐 이 말입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는 저를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남편은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저를 보며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옆집 여자랑 바람을 펴서 울고 있는 나랑 옆집 여자랑 바람 피면서 아들이나 팔아먹는 파렴치범이랑 둘 중 누가 더 창피한 거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결국 그날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집에 있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리고 밥도 먹히지 않고 내내 변기통을 붙들고 헛구역질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수소문 끝에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남편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꼭 잡아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통 이런 외도 증거는 워낙 철저해서 한 달은 잠복해야 겨우 건질 수 있는데 이것들은 조심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사진이며 영상이며 각종 문자 증거까지 다양하게도 수집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증거를 원본은 잘 보관해둔 채 남편에게 조용히 이혼해 주길 요구했어요. 소송이라는 거 아무리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합의 이혼보다 길어지고 저도 남편이 조용히 끝내준다고만 하면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남편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아니 옆집 여자가 혼자 살아서 전등 가는 게 무섭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갈아줬어. 그게 이혼거리가 된다고? 전등 하나 갈아줬다고 이혼을 하자고?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남편은 그놈의 전등 소리를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들을 내던졌습니다. 솔직히 이 증거들을 보면 남편이 벌벌 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버젓이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흥신소에서 불법으로 의뢰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냐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믿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당신 이거 불법인 줄도 모르지? 그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 난 사람이 뭘 알겠어. 이거 가지고 법원 가서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하면 판사가 오냐 그럴 것 같아? 불법 증거 수집으로 당신부터 쇠고랑 행위야.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 인격이 무너지는 기분마저 느껴야 했어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가정에 대한 고통으로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잠든 아이를 보며 스스로 달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옆집 여자가 새빨간 딱 불른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서 있더군요. 그 여자는 말릴 틈도 없이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요. 한숨도 못 잤어요. 무슨 부부싸움을 그렇게 살벌하게들 하세요? 어찌나 시끄럽던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요? 남편분이 바람핀 거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모르셨죠? 이 아파트가 그렇게 방음이 잘 되는 데가 아니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상간녀가 벼랑간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테이블 위로 무언가를 던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한 침대에서 찍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잡아떼서 이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증거 좀 챙겨왔어요. 그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서 위자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들 잘 키우셔야죠. 안 그래요? 저는 당당한 그 여자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며 말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렇게 눈치 좀 채라고 아무리 티를 내도 이혼을 안 해서 내가 기어이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이해력이 그렇게 딸려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요? 뭐라고? 이제 좀 알아먹으라고. 네 남자 내 거라고. 저는 비참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그 여자가 던진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한데 모아 그 길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증거가 차고 넘쳐서 소송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모두 캐리어에 담아 현관에 내놨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을 내밀었죠. 이제 잡았대도 소용없어. 아까 그 여자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 뒹구는 사진들 한 다발 뿌리고 갔어. 그 사진 주워다가 변호사한테 넘겨주고 이혼 소송 걸고 왔고. 남편은 자신이 주인공인 더러운 사진들을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았던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위의 사진들을 보니 더 이상은 잡아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실수야. 정말 실수였어. 그 여자가 대놓고 나를 유혹한 거야. 알잖아.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어수룩해가지고. 나 당신 아니면 그냥 바보 천치 머저리잖아. 그냥 내가 잠깐 뭐에 쓰여서 미쳤었나 봐. 여보, 제발 이혼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럴게. 다신 그 여자 안 만날게.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 나와 아이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는데 낯선 여자와 뒹구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으로 이혼 소장을 쓰고 나니 제 안에서 미움도 증오도 분노도 아픔도 모든 감정이 0으로 돌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을 봐도 그저 시끄러운 소음 공해로만 느껴졌죠. 저는 잠든 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좁은 침대에 같이 몸을 뉘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의 아이가 제 품을 파고들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자니 모든 게 다 괜찮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네 남자 내 거라고 우기던 상간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이내 떨쳐버리고 잠을 청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말고도 상간녀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 거리를 찾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틈이 없었어요. 얼른 빨리 이혼을 해서 남편을 털어버리고
아이와 함께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옆집 여자는 저에게 소송이 걸리고 난 뒤 빠르게 이사를 나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계속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투명 인근 취급하며 살았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말 그대로 남편을 개패듯 패셨어요. 미친놈아, 네가 사람 새끼냐?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네가 어디 애미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애미를 두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바람을 펴? 너 사람 아니다. 너 같은 건 짐승도 아니야. 그냥 괴물이야, 괴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라며 남편의 짐을 들고 당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못한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을 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은 시누이가 저와 함께 치워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야, 정말. 올케, 맘고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해. 형님이 뭐가 미안해요. 죄 지은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여자는 이사 갔어? 네. 소송 진행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방 빼더라고요. 이제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해요. 올케가 뭐라든 엄마랑 나는 진심으로 올케 편이야. 지금 우리 말 전부 다 못 믿겠다는 것도 난 다 이해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들이고 내 동생인데 우리가 무조건 올케 편이라고 하는 거 믿기 어려울 것도 알아. 그치만 우리는 진심으로 올케 응원해. 올케는 뭐래도 잘 해낼 거야. 믿어. 남편은 못 믿어도 형님이랑 어머님은 믿어요. 감사해요. 거듭 괜찮다는데도 계속 사과를 하던 시누이는 어쩐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올케 있잖아. 우리 아빠 올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엄마랑 이혼한 거 알고 있지? 네. 예전에 결혼 전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이혼했는지도 들었어? 아니요. 어머님이 나중에 친해지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고선 저도 어머님도 잊고 살았어요. 왜요? 그게 사실 우리 아빠도 바람 펴서 이혼하셨거든. 그때도 그 상간녀가 엄마를 어찌나 지독하게 괴롭히던지 우리 엄마 정말 괴로워하다가 이혼하셨는데 예전에 올케가 그 미친 여자 사진 보여줬을 때도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아까 그 사진들 보니까 아빠랑 바람핀 상간녀랑 옆집 여자랑 너무 닮은 거야. 네? 아니, 그럼. 아니, 근데 저 옆집 여자는 끼키야 30대인데 말이 안 되지. 아빠랑 바람핀 그 여자는 못해도 지금 50대 후반은 됐을 텐데. 그런 얼굴들이 남의 남자 꿰어내는 관상들인가? 화장이 너무 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우에게는 그저 화장이 너무 진해서 사진이 흐릿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어쩐지 찜찜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증거를 잡았던 흥신소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이혼 소송이라는 게 모든 걸 변호사한테 맡길 순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이혼을 해봤어야 알죠 뭐. 챙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내내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저이기에 아무리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아이와 제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해서 구직 활동도 하느라 정신이 없던 하루하루였는데요. 그러던 중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것 아니겠어요? 아우,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의뢰해 주셨던 건 증거가 철철 넘쳤는데 이번 건은 뭔 신분 세탁을 이리 하셨는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다 알아놨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흥신소로 달려가 알게 된 옆집 여자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가 그토록 계속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제 남편의 상간녀와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모녀지간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분이 모녀 사이더라고요. 지금 같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유, 모녀가 이렇게 닮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마치 똑같은 사람의 사진을 놓은 것처럼 똑 닮은 모녀였어요. 세상에 어떤 미친 모녀가 대를 걸쳐 불륜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어쩐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상간녀의 새로운 주소로 찾아갔어요. 저희 옆집 살 때는 언제나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 짙은 화장, 딱 달라붙는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등장한 여자는 추레한 추리링 차림, 로션조차 바르지 않은 것 같은 생얼굴, 그리고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점철된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저의 등장에 놀랄 줄 알았던 상간녀는 코웃음을 치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집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사는 건지 배달 용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빈 소주병이 나뒹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필 때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모녀의 사진을 던지며 물었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내 남편 아버지가 당신 엄마랑 바람핀 사람인 거. 멍청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제법 눈치가 있네. 아니면 흥신소 사장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깨달았으려나? 상간녀는 이미 제가 지한테 흥신소를 붙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당신 엄마랑 내 시아버지가 바람난 게 뭔 상관이라고. 그냥 바람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의 그 잘난 남편의 아빠가 순진한 우리 엄마 꼬셔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자긴 재미 볼 거 다 보고 우리 엄마 버렸어. 우리 엄만 아빠한테 이혼당하고 그 새끼한테도 버림받고 아직도 비참하게 살고 있어. 근데 너넨 뭔데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마. 내 남편은 20살도 되기 전에 자기 아빠랑 헤어져 살았어. 아빠에 대한 애틋함, 동정심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 버린 사람한테 직접 하면 되지.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데? 우리 아이는 무슨 죄인데? 당신 시아버지가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알기는 해? 단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던 시아버지의 안부를 남편의 상간녀에게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처럼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며 이혼을 거부하셨고 설상가상 아버님의 상간녀가 어머님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당한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강단 있게 이혼을 하셨고 위자료를 받고 시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시아버지는 자신이 재산을 모두 빼앗긴 게 상간녀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남자가 바람필 때 뭔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상간녀 엄마는 시아버지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렸다가 시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고 자기 남편한테도 버림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상간녀는 그런 자기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복수심을 기른 거고요. 시아버지는 현재 지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개털인 시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려 해도 뭐가 있어야 복수가 되죠. 근데 저희 남편은 가게도 크게 가지고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복수를 하게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복수 타겟이 된 이유였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미친 상간녀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그게 나랑 대체 뭔 상관인데? 내 아들은 대체 뭔 상관인데?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는 그간 저의 울분을 담아 상간녀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아파서 나뒹구는 그년을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그간 제 심장이 찢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들이 보상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가 저를 무려 폭행으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까지 내리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소장은 아무리 산전수전을 겪고 있는 저라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법이 이런답니까? 어느 상간녀가 본처한테 고소장을 보낼 수 있냐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혼소송을 맡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러 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깽값 물어주면 그만이라고 그 깽값까지 위자료로 받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주셨어요. 소송 내내 변호사님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슬픔과 분노에만 빠져 있지 않고 현실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워낙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뚜렷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희 이혼은 아주 무난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명의까지 받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저에겐 진짜 전쟁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학습지 교사로 일했었는데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던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알아보는데 세상에 상간녀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이 나온 것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년을 때린 건 저도 잘못했지만 그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구직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자괴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괴감에 무너지기엔 저에겐 책임져야 할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시누이나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봐주시곤 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할 때가 아니면 거의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으셨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잃게 만든 남편놈한테 다시 한번 화가 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집 근처 디저트 가게의 디저트 담당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그렇게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어느새 4학년이 되었고 아직 아빠, 엄마가 같이 살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빠가 엄마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너무 많이 보여줬던 터라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 아들은 씩씩하고 굳건하게 견뎌내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디저트 가게에서 경력을 쌓고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을 건 디저트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의 SNS를 통해 상간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SNS 사진 속 상간녀는 새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상간녀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저는 그 누구보다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큰맘 먹고 산 브랜드 정장을 입고 머리도 화려하게 업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도착했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친구니?
아니? 아, 어머니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쩜 딸이랑 쏙 빼닮으셨네요. 남자 등 잘 처먹게 생기셨어요. 뭐라고? 당신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긴요. 당신 딸이 꼬드겨낸 남자 본처지. 저는 준비해둔 상간녀와 제 남편이었던 놈의 외도 증거 사진을 신부 대기실에 뿌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상간녀의 친구들과 대기실 밖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웅성 사진을 줍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저는 상간녀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가 서 있는 곳으로 가 저와 상간녀가 소송했던 내역과 제 남편과 나눴던 저질스러운 문자 캡처 등을 건넸어요. 결혼식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의 시부모님이 될 뻔했던 어르신들은 당장 이 결혼 취소하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앞에서 개거품을 물며 지랄을 하는데 웨딩드레스가 북북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다행히 웨딩홀에 상주 중인 경호원분이 제지해 주신 덕에 폭력 사태는 만회했습니다. 남의 인생 망치려면 네 인생도 망가질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남의 집 풍비박산 만들었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그만둬? 네 엄마가 불쌍하다고? 유부남 만나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이혼당했다고? 넌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눈치가 없는 거니? 꽃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니? 상간녀와 꼭 닮은 상간녀의 엄마, 제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던 상간녀의 상간녀 엄마, 그 여자도 비참하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주 유명한 꽃뱀이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걸리면 통장이 남아나는 남자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상간녀의 엄마를 꼬신 게 아니라 꽃뱀인 상간녀의 엄마가 털어먹을 작정으로 시아버지를 꼬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사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로 털린 게 아니라 상간녀의 엄마한테 다 털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녀가 쌍으로 쓰레기였던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가 순진하게 당해서 복수를 했다고 말한 상간녀의 말도 다 개뻥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유명한 꽃뱀인 것도 맨날 남자 등쳐먹고 사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그냥 지가 못 사는 거에 대한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평범한 남의 가정을 깨부셨다니 너무 멍청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의 그 깽판으로 인해 상간녀의 결혼은 당연히 취소가 되었고 듣자 하니 그 꼴을 모두 보고 있던 상간녀의 회사 사람이 회사에 소문을 내는 덕에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가게에 와서 눈을 희번득거리며 금방이라도 가게를 부술 것처럼 굴어서 저는 얼른 경찰에 상간녀를 넘겨주었습니다. 저의 민첩한 신고와 제 신고에 빠르게 응대해준 경찰분들 덕분에 저는 제 가게를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저 멍청한 상간녀와 멍청한 유혹에 넘어간 얼뜨기 같은 제 남편이었던 남자요. 그 남자는 지금 시어머니랑도 따로 살고 시누이랑도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시장에서 크게 하던 가게는 불안과 소문이 겹쳐 규모를 완전 축소했고 지금은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런 멍청한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도 지금쯤 저희 가족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아들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괴로울 일도 없을 테니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요. 사람이 결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기고 억센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지금 힘든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든 일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나를 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고 내 의지가 약입니다. 강한 의지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저를 통해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